밤사이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폭설이 쏟아지며 곳곳에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은 눈이 약해진 곳도 있지만 내일까지 중부 내륙에 최대 20cm의 눈이 더 내린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폭설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밤사이 얼마나 내린 건가요? 네, 밤사이 강원 평창 대화면에 22.8cm, 경기 양평 용문산에 22cm, 서울에도 성북구에 20.6cm, 강북구에 20.4cm 등 중부 곳곳에 2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이 밤사이 상층의 차가운 공기를 머금은 기압골이 중부지방을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강원 홍천과 평창의 대설경보는 주의보로 완화됐지만 서울 동북권과 경기 양평, 전북 진안과 서해 5도는 계속해서 대설경보가, 서울 전역과 경기, 강원, 호남과 영남 일부, 제주 산간에도 대설주의보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새벽까지 영향을 주던 기압골이 이동하면서 눈구름대가 점차 동쪽으로 빠져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약해지는 곳도 있는데요. 하지만 서쪽에서 눈구름대가 계속 유입되고 있어 눈이 강약을 반복하면서 종일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 눈뿐만 아니라 바람도 문제입니다. 이 서해안과 남해안뿐만 아니라 내륙에도 강풍특보가 확대 발령 중인 가운데 전국적으로도 종일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걸로 보여 강풍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미 눈이 많이 내렸는데 밤사이에 또 온다고요? 네, 서쪽에서 눈구름이 계속 들어오는 가운데 오늘 밤사이에도 한 차례의 고비가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상층에 있는 기압골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오늘 밤부터 다시 한번 강한 눈구름대가 유입될 걸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기상청은 내일까지 강원 산간과 수도권에 최고 20cm 이상, 충청과 호남, 제주에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더 내릴 걸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이번 눈은 습기를 잔뜩 머금은 무거운 눈인 만큼 이미 눈이 많이 내린 상황에서 추가 적설이 더해지면서 비닐하우스 등 야외 시설물 붕괴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번 눈은 내일 낮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하겠지만 충청과 호남, 제주도는 모레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갑자기 많은 눈이 내리며 눈길 교통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강원 지역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5대가 연이어 추돌하면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강원 지역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환 기자. 네, 서울 양양고속도로입니다. 네, 오전에 연쇄 추돌 사고로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죠? 네, 맞습니다. 매서운 이 첫눈 예보에 사고가 우려되는데요. 우려했던 대로 이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있는 곳이 서울 양양고속도로입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이 사고 현장에 가서 촬영을 하고 왔는데요. 현장에서 바로 방송을 전해드리기에는 조금 위험해서 조금 안전한 곳으로 휴게소 인근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현장은 지금 현재는 도로는 원활하고 모두 양호한 상태입니다. 사고 차량도 이미 견인이 됐고요. 하지만 그 여전히 부서진 이 차량 파편들이 도로 옆으로 가득해서 처참했던 이 현장 상황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고, 이 눈이 한참 내리던 새벽 6시 40분쯤 발생했습니다. 이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졌고요. 뒤따라오던 25톤 트럭과 승용차가 연이어 현장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승용차에 타고 있던 80대 한 분이 심정지 상태로 옮겨졌지만 숨졌고요. 6명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모두 경중상, 중상도 있고 경상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서 오늘 새벽 구리 포천 고속도로에서도 3차까지 이어지는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강원 지역과 경기 북부에서만 나무 쓰러짐 등 40건이 넘는 폭설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밖에 설악산과 치악산, 오대산 등 강원 지역 국립공원 탐방로 67곳의 통행도 제한됐습니다. 네, 도로 안전도 걱정이지만 시설물 피해도 우려되고 있죠? 네, 지금 강원 산간 지역 어디든 눈이 가득 쌓인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평창 대화면 등 이 많은 곳은 20cm가 넘는 그런 적설량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눈이 간간히 날리지만 여전히 강원 남부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원 산간 앞으로 많은 곳은 30cm가 넘는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이번에 내리는 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척 무겁습니다. 수증기를 많이 머금은 습설인데요. 저희가 오전에 여기저기 농촌 지역을 돌면서 촬영을 했는데 이 비닐하우스나 인삼밭 시설물 등의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제설을 맡은 도로 당국과 각 자치단체도 새벽부터 비상인데요.
강원 지역의 경우 제설 차량 600여 대를 투입해 2,400톤이 넘는 제설제를 살포할 예정입니다. 네, 눈은 많이 잦아들었는데 이 고속도로를 포함해서 지방도나 국도 그리고 이면도로 이 도로 사정은 정말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미 교통사고, 많은 사고들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양양고속도로 강원도에서 YTN 지환입니다. 새벽 시간 경기 남양주에서 차량 6대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각종 안전사고도 잇따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유세영 기자, 사건 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네, 먼저 오늘 새벽 6시 10분쯤 경기 남양주시 구리포천 고속도로 남양주 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차량 모두 6대가 눈길에 미끄러졌는데요. 운전자 2명이 어깨와 허리 통증을 호소했지만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 병원에 이송되지는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1톤 트럭이 처음 단독 사고를 낸 뒤 급정거한 SUV 차량을 다른 트럭이 들이받았고 뒤따르던 승합차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터널 밖으로 나오던 차들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연쇄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인천 계산동에서 도로를 달리던 1.5톤 화물차 한 대가 눈길에 미끄러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인천 신곡동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졌습니다. 이번에 내린 눈이 수증기를 많이 머금은 습설이라 무게를 이기지 못한 건데요. 소방 관계자는 무사히 안전조치가 이루어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출근 시간대 열차가 폭설로 지연 운행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탓에 개화역 차량기지에서 차량 출고가 10분가량씩 늦어진 건데요. 염창역에서는 대기하는 승객이 많아 에스컬레이터까지 작동을 멈췄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경기 북부 지역에서 고속도로 6중 추돌 사고가 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전 6시 10분쯤 구리포천 고속도로 남양주 터널 인근 서울 방향에서 1톤 트럭이 터널을 빠져나오다 눈길에 미끄러진 뒤 뒤따르던 SUV와 25톤 트럭, 승용차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앞서 5시 50분쯤에는 수도권 제1순환선 노고산 2터널과 양주 요금소 사이에 도로에서 화물차가 넘어지고 오전 6시 10분쯤 양주시 백서급 말머리 고개를 내려오던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수로에 앞바퀴가 빠졌습니다. 구리시 수택동과 투평동에서는 폭설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도로를 덮쳐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되면서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였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비상근무 지시를 내리고 관계기관과 함께 제설 총력 대응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중대본 1단계 언제부터 가동됐습니까? 네, 행정안전부는 오늘 새벽 3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중대본은 각 지자체에 출퇴근길 교통혼잡, 빙판길 다중추돌 사고,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등 피해 예방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주요 도로 제설 작업 이후에 인원도로와 골목길, 보도 등 후속 제설을 진행하고 지역 주민들이 제설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버스 정류장 주변 등에 제설제를 비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백길과 주요 국립공원도 통제됐습니다. 오늘 오전 6시 기준 여객선은 전남 목포에서 홍도까지, 또 경북 포항에서 울릉도로 향하는 백길을 포함해 전국 74개 항로에서 선박 96척의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북한산과 태백산, 설악산과 덕유산 등 7개 국립공원에 185개소가 출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현재 서울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새벽 2시부터 서울 인왕산로와 북악산로, 삼청동길, 와룡공원길 등 4곳의 도로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제설 작업 추이를 보고 해제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는 어제 오후 6시부터 제설 비상근무 1단계를 가동했는데요.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리면서 오전 7시부터는 제설 비상근무를 2단계로 올리고 자치구, 유관기관과 함께 제설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는 현재 인력 9,600여 명과 장비 1,400여 대를 투입해 제설제를 뿌리고 도로에 쌓인 눈을 밀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큰 눈이 내린 경기도 역시 어젯밤 1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제설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오전 7시 기준 폭설로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일시적인 도로 통제나 정체는 있었지만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장비 2,000여 대와 인력 3,000여 명을 동원해 제설 작업을 펴고 있습니다. 아직 도로에 눈이 남아있는 곳이 있는 만큼 출퇴근길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운전할 때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차정훈입니다. 네, 이번엔 앞으로 눈이 얼마나 더 내릴지 폭설 상황을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올해는 뭐 날씨가 종잡을 수가 없는데 그러게요. 첫눈부터 거의 뭐 폭설이 시작된 거네요. 어제 뭐 아마 아시겠지만 어제 전망이 한 10cm 전망을 했잖아요. 예. 근데 첫눈으로 10cm를 예보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상을 될지언정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 20cm 눈이 내렸죠. 기록적인 폭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올해 이제 쭉 이어지는 날씨 형태가 처음 경험하는 날씨, 그동안에는 있지 않았던 날씨, 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겨울 초입에 벌써 이렇게 폭설이 내린 것도 처음 경험하는 날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지방에 지금 현재 쌓여 있는 눈은 15cm 정도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16.5cm까지 쌓였다가 조금 녹은 거죠. 예. 이제 눈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얼마나 내릴지에 대한 게 궁금한데 사실 얼마나 정확히 내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리면서 녹기 때문에. 그래서 예. 보통의 경우에 전망을 할 때는 적설량을 전망을 하죠. 얼마나 쌓일 것이냐. 예. 그러니까 뭐 날이 아주 푹 하면 바로 녹으면 눈이 많이 내려도 바로 녹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제 춥다는 게 문제죠. 예. 서울 같은 경우에 117년 만에 그러니까 11월 적설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요. 그렇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눈이 쌓이는데 네. 하루에 얼마 쌓였는지 기록하는 것도 있고 눈이 얼마나 더 쌓여서 계속 쌓여서 아주 심하게 쌓인 게 얼마냐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 쌓이는 거는 최심 신적설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냥 보통 우리가 얼마 쌓였다는 건 이제 적설이라고 하는데 네. 쌓인 눈. 예. 근데 우리가 서울 지방의 경우에 최심 신적설, 그러니까 하루에 내린 눈으로 가장 많이 쌓인 것은 1966년 11월 20일에 9.5cm였어요. 네. 지금 오늘 16.5cm가 기록됐으니까 기록을 깨진 거죠. 그러니까 117년 만에 처음 보는 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11월에 가장 많이 눈이 쌓였던 경우도 1972년에 11월 28일 12.4cm가 쌓였는데 이 기록도 역시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번 첫눈은 폭설이라고 볼 수 있고요. 117년,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을 시작한 이후에 처음 보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 예측보다 더 많이 밤사이에 온 거잖아요. 그렇죠. 왜 네. 그런 건가요? 그만큼 이제 현재 수증기가 대기 중에 많이 있다는 거죠. 예. 예, 많이 있다. 그러니까 올해 여름에도 뭐 비가 올 때 많이 내리잖아요. 내릴 때 비나 눈이 얼마나 내리냐를 보려면 그 안에 수증기가 얼마나 담겨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수증기가 어차피 구름이 돼서 응결이 돼서 떨어지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어제 남쪽으로 지나는 구름이 먼저 지났어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지나는 구름은 좀 더운 구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요즘 쭉 기온이 좀 높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상태에서 많은 수증기가 있었는데 북쪽에서 갑자기 찬 공기가 다가서니까 그 저기압이 발달한 거죠. 더 발달하면서 있는 수증기에 공급되는 수증기도 합쳐지면서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이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눈은 비하고 달라가지고요. 예. 그 눈이 만약 20cm가 온다고 해서
뭐 물로 따지면 사실은 30mm 정도밖에 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눈은 아무래도 그 눈의 구성이 좀 성하진 않죠. 예. 조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많이 내리는 걸 예보하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강수량을 뭐 5mm, 10mm 내리는 거는 쉬울지 몰라도 비보다 예측이 힘든 거군요. 어렵죠. 5cm, 10cm를 더 예. 낸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렇군요. 예. 수도권, 강원, 뭐 전북 지역, 전국 곳곳에서 지금 대설특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면 대설특보가 발효가 되죠? 아마 경험치로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출근할 때 차를 혹시 갖고 오신 분들이라면 서울에 막 3cm, 5cm만 내려도 막 난리잖아요. 네. 제대로 눈이 안 치워지면. 그래서 대설주의보는 5cm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5cm 내리면 아, 이거 조심해야 된다. 대설이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대설 경보는 20cm입니다. 20cm. 그러니까 지금 서울지방에 대설 경보가 내려졌거든요. 그러니까 20cm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산지 같은 경우에는 눈이 조금 더 많이 내리기 때문에 예. 30cm 정도 넘어야 대설 경보가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대설주의보 기준이 생각보다 낮아요. 5cm 정도만 돼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는데 그 이유는 눈이 제대로 치워지지 않으면 특히 이제 교통량이 많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조금씩 밀리면 글자 그대로 그냥 혼란이 오잖아요. 네. 보통 우리가 아마 그런 경험 많이 하실 텐데 운전하시다가 왜 밀리지? 근데 가본 별로 막힌 것도 없는 그게 이제 앞에서 조금씩 속도를 늦추면 뒤가 확 정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조금만 내려도 제 속도를 못 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정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얘기는 물론 안전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만약에 1시간 정도 예상을 해서 간다면 그게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이번 눈의 특징도 한번 짚어보면 뭐 습설이라고 하던데요. 네. 수분을 머금고 있다. 이 네. 습설은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 이제 눈 구름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예. 어떤 건 뭐 얼음 결정도 있고 어떤 거는 우리가 눈 그러면 이렇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 네.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뭔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습설이라고 하면 이렇게 육각형으로 잘 발달되어 있는 눈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수증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죠. 딱딱한 어떤 그 가루 눈보다는 예. 그래서 습기가 많아서 잘 우리가 이제 보통 한방눈 하면 잘 뭉쳐지잖아요. 눈사람 만들기 눈사람 만들기 좋고. 예. 그 이제 습기가 많아서 그런 건데 그래서 그 안에 수증기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보통 건조한 건설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무겁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겁기 때문에 눈이 한 30cm 정도만 와도 시설물에 피해가 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요즘엔 이제 비닐하우스를 예전처럼 그렇게 아주 쉽게 짓지 않고 좀 튼튼하게 짓기 때문에 좀 덜한데 예. 그 예전에 지은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한 30cm만 눈이 쌓여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무거운 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원인은 수증기가 많아서 그렇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눈이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데 이 눈은 언제까지 내릴까요? 이제 지금 이번에 좀 특이한 사항이 눈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그 두 가지가 계속 이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남쪽에서 비구름이 지나면서 발달한 저기압이 지나면서 이제 주로 눈을 뿌렸거든요. 그래서 눈을 뿌린 지역이 주로 중북부. 오늘 아침에 이제 대설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진 지역이 서울, 경기, 강원 뭐 이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일은 오늘 밤부터는 이제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 찬 공기, 이제 상층에 한 5km에 아주 찬 공기가 있어요. 한 40도 정도 찬 공기가 있는데 이 찬 공기가 쭉 내려오면서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찬 공기가 내려오게 되면 바다는 좀 따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다를 지나면서 눈구름이 생깁니다. 보통 물 한 개 끼듯이 이렇게 뭉게 구름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발달하면 많은 눈을 뿌릴 수 있는데 이게 바람 방향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주로 서해안이나 이쪽에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이게 바람이 서풍으로 바뀌면 중부지방까지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는 두 번째 눈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눈이 한 이틀 정도 오락가락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보다 많이 오는 거예요? 양 자체는 아마 비슷할 것으로 보여요. 예. 보이는데 남부지방의 경우는 오늘보다 많이 내립니다. 예. 남부지방은 오늘은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았는데 예. 남부지방은 내일 더 많이 내리고요. 최고 산간에는 최고 20, 30cm의 적설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만큼 쌓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수도권도 최고 10cm의 눈은 쌓여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5cm면 크게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예. 10cm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위원님, 그리고 궁금한 게 네.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진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예. 기온도 사실 눈이 오게 되면 눈이 하얗잖아요. 예. 눈이 하얗면 태양빛을 이렇게 반사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그
지면에 있는 열이 잘 전달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눈이 오게 되면 눈 온 다음 날은 기온이 조금 더 떨어져요. 네. 평소보다. 그래서 지금 예보는 전국적으로 거의 중부지방은 그렇고 남부 내륙은 대부분 영하권으로 내려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내려가게 되면 현재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서울 지방의 기온이 뭐 0도 안팎 왔다 갔다 하는데 제설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니까 많이 녹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녹은 게 언단 말이죠. 밤에 얼고 그 위에 또 눈이 온다. 꽝꽝 얼겠네요. 그러니까 예. 볼 때 이게 어디가 미끄러운지 잘 모르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크게 위험할 수가 있고요. 또 그 도로는 살얼음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제설 작업이 끝났지만 그 녹아있던 물들이 밤에 다시 기온이 내려가면서 얼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제설 작업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도 더 미끄러울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미끄러운 길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설 작업 언급을 해주셔서 그러면 지금 눈이 오는 도중에 뭐 각 가정에서 좀 할 수 있는 건 어떤 대응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그 뭐 큰 도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덜 쓰셔도 물론 신경 쓰지 말라는 이유는 아니지만 덜 쓰셔도 되지만 이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눈 치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매번 자기 집 앞에 눈은 자기가 치우라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많이 쌓여서 그게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골목길 높은 길 같은 데는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럼 내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데 특히 피치 못해 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은 가능한 한 속도를 줄이고 앞차 간격을 충분히 벌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브레이크를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돌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주의를 하시는 것이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다 어떤 대비책이 있으실 텐데 그 대비책을 너무 믿지 마시고 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 뭐 예측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는 계속 하는데 첫눈부터 폭설 내리니까 올겨울에 눈이 얼마나 오려고 이러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뭐 속 시원하게 예. 올 겨울에 어느 정도 눈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예. 싶지만 기상청에서 이제 전망을 하죠. 예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망은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뭐 우리가 바로 하루 이틀도 내다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겨울을 예보한다는 건 어려우니까 다만 이제 평균적으로 기온이 예전에 우리가 한 30년 동안 경험했던 것보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12월만 해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그래서 뭐 여러 군데에서 올겨울 추위 온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전에 그러니까 추위 12월에 조금 기온이 낮을 거라고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방향이 좀 바뀌었다는 거죠. 남쪽에 더운 공기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12월, 1월, 2월 모두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그런 기온을 예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추위가 뭐 한없이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요즘 트렌드가 추세가 널뛰기잖아요. 올 여름도 겪었잖아요. 뭐 덥기도 하는데 비도 많이 오고 뭐 이런 거잖아요. 겨울도 이 기온의 폭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울 때는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날이 춥고 이제 뭐 눈도 계속 오는데 여기에 강한 바람도 지금 예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도 좀 우려가 되죠. 그렇죠. 예. 보통 이제 추위가 몰려올 때는 찬 공기가 밀려오게 되면 보통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높은 산이 높고 골이 깊으면 물살이 세잖아요. 예. 네. 그것처럼 강한 고기압이 오게 되면 기압차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밀려오는 공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강풍이 불거든요. 그러니까 추위에 올 때는 강풍, 눈, 추위 이게 함께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보다는 좀 덜하지만 오늘도 초속 20m의 강한 바람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어쨌든 지금 뭐 오늘 밤 사이에도 많은 눈이 예보가 돼 있기 때문에 또 날씨도 추우니까 또 빙판길도 예상되고요. 제설 작업을 좀 각 지자체에서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폭설 관련 상황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민의힘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는 오늘 오후에 구속적부 심사를 받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임형준 기자,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창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9시 반 서울 여의도동에 있는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창원 의창지역구
공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당무감사 자료와 공천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국회에 있는 국민의힘 기획조정국 사무실도 압수수색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안동 지역 재력가 채용 청탁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재력가를 오늘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어제는 재력가 아들인 대통령실 행정요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4시엔 창원지방법원에서 명태균 씨의 구속적부 심사가 열립니다. 명 씨 측의 청구에 따라 구속영장 집행이 적합한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또 명 씨 측은 석방이 어렵다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해달라며 보석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경남취재본부에서 YTN 이명준입니다. 지난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업가가 명태균 씨를 회유하려 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오 시장은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면서 추측성 음해에는 법적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3년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과거 오세훈 시장을 후원했던 사업가에게서 여론조사 비용을 받았다고 폭로한 강혜경 씨가 회유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2달 전 사업가 김모 씨가 명태균 씨에게 거액을 주고 사건을 덮자는 취지의 말을 한 통화 녹음 내용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겁니다. 통화 시점은 명 씨를 고리로 한 여론조작,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직후입니다. 오세훈 측에서 해우 돈 주고 무하다는 이야기 그건 아닙니까? 보도가 났으니까 그건 맞습니까? 실질적인 거는 나중에 민주당은 곧장 국민의힘 정책연구소 여의도 연구원이 과거 명 씨 측의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의혹까지 싸잡아 전방위 공세에 나섰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스폰서 김모 회장이 국민의힘까지 죽일 수 없지 않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국민의힘이 살아남을 길은 사라질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의 대응을 자제하는 가운데 오 시장은 강혜경 씨가 추측성 음해의 재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신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습니다. 그런 정도의 여론조사가 왜 저희한테 필요하죠? 그냥 매일 아침 뉴스 보면 나와 있는데 그걸 왜 비용을 주고 부탁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론조사 비용을 줬다는 사업가 김 씨는 수많은 후원자 가운데 한 명일 뿐이라며 자신을 돕겠다는 뜻으로 일을 벌였는진 몰라도 당시 선거 캠프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명 씨와는 3년 전 김영선 전 의원이 소개해 2번 만난 게 전부라며 자신을 위한 미공표 여론조사를 했다면 누구에게 넘겼는지 이번 주말까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했죠. 다음 달 10일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 수싸움이 치열합니다. 여당 내에서는 집단기권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야당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특검법 재표결, 국민의힘 전략이 궁금한데 지금 집단기권 얘기가 나오나요? 네, 국민의힘 3선 의원들 가운데 일부가 최근 있었던 추경호 원내대표와의 만찬에서 이 집단기권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법 재표결 시 의원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되 기표소에는 아예 들어가지 않고 명패와 빈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도록 하는 방안인데요. 특검법 가결과 부결, 그 어떤 것도 기표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탈표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전에 기자들에게 일부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방식으로 투표할지 정하거나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러한 전략이 개별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의원들을 입틀막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충성맹세할 생각은 말라고 비난했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또 특검법의 제2요구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몰락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며 재표결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의 1심 무죄 선고를 동력 삼아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원래 내일로 예정됐던 본회의 재표결 날짜를 10일로 미루면서 당원 게시판 논란 등 여권 내분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겁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지금으로선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며 분위기를 숙성하면서 0.1%라도 통과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토사구팽이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하며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에 찬성 표결하고 독자 생존할지 결단할 때가 왔다고 압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 반대 단일 대우는 여전하다면서 야당이 이간책을 쓰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내부 분열을 이용한 정치적 목적이라며 특검을 밑자락에 깔고 탄핵으로 가겠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도 YTN과 통화해서 특검법 저지선이 아니라 개헌 저지선이라며 이 저지선이 무너질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국회가 오늘까지 최혜병 국정조사특위 위원들도 제출을 해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국민의 뜻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최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여야에 오늘까지 국정조사 특위위원을 선임해달라고 했습니다. 국정조사를 요구해왔던 민주당은 오늘까지 명단을 제출하겠다며 여당에도 특위 출범 협력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반면 여당은 국정조사와 관련해 내부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국정조사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분위기는 아닌 걸로 알려졌는데 국회의장실 핵심 관계자는 만약 국민의힘이 오늘까지 명단을 내지 않더라도 여당에 합류할 말미를 줄 수 있다며 우 의장이 여당 분위기를 보며 판단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도 여러 가지 문제로 싱숭생숭한 것 같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갈등이 3주째 봉합되지 않으면서 쇄신과 민생을 모두 놓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한동훈 대표와 가족이 올린 게시글 1000여 건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됐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는 상황입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수조사를 두고 한 대표를 위한 방탄조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른바 친윤석열계에서 2명을 뽑아 제대로 된 검증을 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래로 막을 일을 굴착기로도 못 막게 됐다며 이제라도 한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한동훈 대표의 가족과는 무관한 것이 밝혀진 상황이라며 최초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오늘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에 대해선 고발을 신중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추가 고발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올해 들어서 아기 울음소리가 커지더니 최근 석 달 연속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9월까지 합계 출산율이 0.74명으로 집계됐는데요. 9년 만의 반등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통계청의 9월 인구 동향이 나왔는데요. 9월 출생아 수가 2만 590명으로 석 달 연속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76명으로 1분기 수준으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또 올해 들어 9월까지 합계 출산율은 0.74명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태어난 아기는 17만 8,600명으로 2015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통계청은 애초 올해 연간 합계 출산율을 지난해 0.7이면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하는 0.68명으로 예측했는데요. 오늘은 출산 흐름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며 연간 합계 출산율이 0.74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1.24명 이후 떨어지기만 하던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하는 겁니다. 통계청은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2022년 8월 이후 혼인이 큰 폭으로 는 데다 30대 여성 인구 증가, 정부 저출산 대책 등이 흐름을 바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혼인 건수 역시 1년 전보다 24%가 증가해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누계 혼인 건수는 16만 1000여 건으로 12.8% 늘어서 역시 관련 통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삼성전자가 기존의 한종희 부회장 1인 대표 체제에서 반도체 수장 전영현 부회장이 대표이사를 함께 맡는 2인 체제로 복귀했습니다. 또 반도체 핵심 사업부인 메모리 사업부를 전영현 부회장이 직할을 하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부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장 승진 2명, 위촉 업무 변경 7명 등 총 9명 규모의 2025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정부가 일명 대왕고래 구조를 첫 시추 위치로 확정을 하고 본격적인 시추 작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안덕근 장관 주재로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열고 동해 제8광구와 6개 1광구의 탐사 시추 계획을 최종 승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달 중순에는 시추선이 부산항으로 들어와 기자재 선적과 보급 등 사전 준비 절차를 시작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1차 시추 결과를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제조업 체감 경기가 13개월 만에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기업 경기 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달 제조업 기업 심리 지수는 지난달보다 2포인트 떨어진 90.6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10월 90.5 이후에 13개월 만에 가장 낮습니다. 하락폭 기준으로는 지난 8월 마이너스 2.9포인트 이후에 가장 컸습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업종별 차별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휴대전화 부품 생산 업체의 수출 감소 우려가 커진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2달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를 보면 예금은행의 10월 대출금리는 0.05%포인트 오른 연 4.67%로 집계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4.55%로 9월보다 0.32%포인트나 올라 석 달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오름폭은 재작년 9월 0.39%포인트 이후에 2년 1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성장률 전망치와 함께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믿었던 수출마저 흔들리면서 성장률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환율 불안으로 금리는 동결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2달째 1%대로 안정적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를 망설이게 했던 가계부채와 집값 급증세도 한풀 꺾였습니다. 그 사이 경기 전망은 나빠졌습니다. 내수 회복은 여전히 더딘 가운데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3분기 성장률은 0.1%로 고꾸라졌습니다. 올해 2.4%, 내년 2.1% 성장을 내다본 기존 전망치 수정이 불가피해진 이유입니다. 0.5에서 3, 4분기 0.1로 막 크게 떨어졌으니까 연율로는 제 생각에는 2.3이나 2.2 정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냐 4분기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국내 상황은 금리 인하를 재촉하고 있지만 대외 변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1,400원 안팎으로 오가는 원달러 환율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언급한 것도 한국은행의 부담입니다. 강달러 속에 한미 금리 차까지 커지면 해외로 자금이 대거 유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수 차원에서는 금리를 낮추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외환 시장이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 또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안 내릴 거, 그러니까 예측보다는 빠르게 안 내릴 것 같다라는 이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이에 연 3.25% 동결 전망이 일단 우세하지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1%대까지 떨어진다면 인하가 불가피할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겨냥한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유럽 중앙은행과 산업계 인사들이 잇따라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루이스 데긴도스 유럽 중앙은행 부총재는 핀란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관세를 부과할 때는 상대의 보복으로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서두르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조금을 예상하고 미국에 투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트럼프 당선인 측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벡 라마스와미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의 정권 인수 전에 보조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라마스와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함께 정보 효율부를 이끄는 중책을 맡은 인물. 트럼프도 대선 과정에서 반도체법을 강도롭게 비판했습니다. That chip deal is so bad. We put up billions of dollars for rich companies to come in and borrow the money and build chip companies here, and they're not going to give us the good companies anyway. All you had to do is charge them tariffs.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반도체법과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의 산업 정책을 뒤집지 못하도록 보조금 수혜 기업들과 합의를 마무리하고 관련 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Trump and the Republicans want to get rid of the Chips and Science Act. Well, this bill was signed. I worked like hell to get that done. I wrote that sucker. 바이든 행정부는 인텔에 최대 78억 6,600만 달러를 지급한다고 발표했으며 아직 보조금을 받지 못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가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아 계약 취소와 환수 조치에 들어갈 경우에 보조금을 예상해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됩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인수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과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 트럼프 측이 새로운 외교 노력을 모색하고 있다는 건데요. 대선 준비 과정에서 김 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한 트럼프 당선인, 북한과의 충돌을 줄이려는 새로운 외교적인 해법을 찾겠다는 겁니다. 북한의 응답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 북한이 헌법에 핵보유를 명시하고 도발의 수위를 높이면서 북미 관계 복원이 지난 2018년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언급이 나오는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예, 사실상 그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 캠페인 발언을 보면 이미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은 예견되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알렉스 웡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내정됐을 때 미국 정상회담은 훨씬 더 가시권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알렉스 웡이라는 사람이 바로 싱가포르 회담하고 하노이 회담할 때 대북 핵상 실무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게 직접 대화를 검토하느냐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북한은 이제 화성 17형, 18형을 발사한 데 이어서 사실상 선거 5일을 앞두고서는 화성 19형까지 발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7차 핵실험을 하냐 안 하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너무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화를 통해서 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북한이 러시아의 용병 형태로 파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종전 구상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한테는 부담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우선적으로 그리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두 번째 문제로 해서 한번 해결책을 좀 강구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런 직접 대화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이 김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 때까지 가봤다. 조금 회의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가장 궁금한 건 북한이 응답할지 여부거든요. 반응이 나올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북한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가 이제 결정적일 텐데요. 지난 목요일이죠. 11월 21일 날 국방발전 2024 무장전시회에서
김정은이가 연설을 했는데요. 네. 그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미국과 함께 협상을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가봤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강대국은 우리와 공존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침략적이고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은 변함이 없더라. 그래서 이런 이제 회의적인 시각을 이렇게 보였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왜 김정은이가 이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2019년도 6월 달에 하노이 회담의 결렬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이제 하노이 회담을 하기 위해서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60시간 동안 밤낮으로 기차를 타고 가서 회담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회담이 결렬됐단 말이죠. 아마 리더십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이제 입었다라고 보는데, 제가 만일에 그 김정은의 입장을 이제 이해한다라고 하면 또 미국 정상회담이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안보를 사전에 받지 않으면 직접 탑다운 형태의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탑다운 형식은 워낙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방법이거든요. 바텀업이 아니라 바로 정상끼리 만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탑다운 형태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김정은이가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확실한 자기의 목표를 이렇게 담보받아서 그랬을 때 아마 나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무자들이 몇 번이나 북한을 방문을 하고 또 회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정상회담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결국은 지금 트럼프 측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 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내년 중으로는 후반기쯤 되면은 회담의 가능성은 그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어떤 형식으로든 북미 대화가 재개가 될 경우에 우리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북한의 무력 도발 양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갈 방도가 좀 있을까요? 주도권이라기보다는 우리도 이제 여기에 소외되지 않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은 2018년도, 2019년도를 회고해 보면 판문점 남북 간 정상회담이 있고 난 뒤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평양 정상회담을 하고 하노이 정상회담하고 이런 식으로 쭉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 지금 미국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남북 정상회담 하는 것이 가장 최선책이죠. 통일부 장관도 아마 한 2주 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서울을 빼고 워싱턴과 평양의 만남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상은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고 그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든 또는 트럼프든 직접 대화만을 그렇게 강조한다라고 하면은 최악의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한국의 국가안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미국과 정책 공조가 철저히 이루어진 이후에 그리고 나서 미국 정상회담으로 가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트럼프 측의 직접 대화 검토 소식에 북한이 응답을 내놓을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안보내각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휴전안을 승인하면서 가자 전쟁 확전 1년여 만에 레바논에서 총성이 멈추게 됐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위협에 집중을 하고 하마스를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헤즈볼라가 협정을 위반하면 언제든 다시 공격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에 제시한 휴전안이 타결됐습니다. 레바논 정부와 헤즈볼라가 먼저 동의한 가운데 이스라엘 안보내각이 휴전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휴전이 가자 지구의 하마스를 더욱 고립시키고 이란 위협에 집중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헤즈볼라를 향해서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אם חיזבאללה יפר את ההסכם וינסה להתחמש, אנחנו נתקוף. על כל הפרה שלו נגיב בעוצמה. 휴전안은 60일의 과도기를 가지며 양측이 향후 국경 확립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고
헤즈볼라는 리타니강 북쪽으로 물러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휴전 합의가 잘 이행되는지는 미국이 주도하는 관리위원회가 감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에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지난 13개월 동안 중동 각지로 확산했습니다. 이란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하마스 지원에 나서면서 이스라엘과 거센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뒤따랐습니다. 이번 합의를 두고 중동 평화 구축의 첫 단계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낙관은 이르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동 전쟁이 본격화한 지 1년여 만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 합의를 이루면서 평화의 길로 가는 전환점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휴전 소식이 전해지자 전쟁에 시달렸던 레바논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휴전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거리로 나와 노래하며 춤을 춥니다. 더 이상 전쟁의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될 것이란 안도감에 모처럼 웃음도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떠돌이 생활을 마감하고 정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지만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فرحتنا كثير كبيرة طبعا ما فينا ننسى حزننا على شهدائنا أهل قرانا دم بعض بالأرض بفضل هذا الدم نحن حنرجع على قرانا وعلى أرضنا. 국제사회도 일제히 반겼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양국 국민이 겪어온 고통과 파괴, 폭력이 이번 합의로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개별 국가들도 환영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가 가자지구 휴전으로 이어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우파 등 일부 세력은 이번 휴전에 반대한다며 수도 텔아비브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북부의 안전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휴전이 발효된 시각은 현지 시간 오전 4시, 한국 시간으로 27일 오전 11시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네, 지난 주말 미국에서 캔자스시티 칩스와 캐롤라이나 팬서스 간의 미식 축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관중석에서 열렬히 응원하는 꼬마 팬 보이시죠? 자신이 응원하는 팀 선수들에 닿기 위해서 손을 뻗는데 아슬아슬하다 하더니 이렇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천만다행히 터숀 워튼이라는 선수가 가까이 있었고요. 이 떨어지는 아이를 이렇게 가까스로 구했습니다. 선수가 밑에서 받아줘서 아이는 다치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서는 아이를 다시 관중석으로 안전하게 올려줬습니다. 해당 선수가 현지 매체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요. 보통 경기가 끝나면 관중석에 글러브를 던지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아이가 손을 뻗는 게 보였고 덕분에 떨어지는 아이를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후쿠오카의 한 유치원입니다. 최근 이곳에서 잇따라 실내화가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무려 20켤레 이상을 도난당해 현지 경찰이 CCTV를 새로 설치를 했고 그 결과 범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보시는 것처럼 족제비였는데요. 사실 족제비는 물건을 숨기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발을 물고 도망가는 모습이 정말 야무지죠. 네, 캐나다의 해안 도시 밴쿠버입니다. 페리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시야에 범상치 않은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4마리의 범고래가 헤엄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된 겁니다. 범고래는 보통 캐나다 서남부에 서식하기 때문에 밴쿠버 인근에서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바다표범을 사냥하다 밴쿠버까지 헤엄쳐서 왔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 25일 브라질의 도심입니다. 버스 한 대가 온통 화염에 휩싸여 있죠. 해당 버스 정기적인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버스 운전자와 승객 전원이 버스가 완전히 화염에 휩싸이기 직전에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버스가 통제불능 상태가 돼서 도심 거리를 폭주해버렸는데요.
그렇게 전봇대에 충돌을 하면서 이 큰 폭발을 일으켰지만 다행히 소방대가 긴급 출동하면서 더 큰 화재로 번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네, 수도권은 새벽부터 폭설이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명이 숨지고 곳곳에서 수백 건의 구조 활동이 벌어졌는데요. 현장 영상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6시 40분쯤이었는데요. 강원도 홍천군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터널 인근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제네시스 승용차를 뒤따르던 트럭이 들이받은 뒤 다른 차량 2대가 사고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제네시스 차량에 타고 있던 81살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옮겨졌지만 숨졌고요. 다른 운전자와 동승자 등 6명이 다쳤습니다.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경기도 양평에서는요. 이번에 습설이 쌓이면서 차고지가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고지가 무너지면서 제설 작업을 하던 80대가 숨졌습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는 이 소방당국이 폭설로 고립이 된 시민 2명을 구조하기도 했고요. 또 구급 활동에 나서는 등 모두 213건의 소방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눈은 수증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습설로 최대 3배 정도 무거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곳곳에서 붕괴 그리고 고립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눈이 많이 쌓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눈이 계속 내리면서 교통사고도 잇따르고 있어서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폭설이 쏟아지면서 YTN에도 제보 영상이 잇따랐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제보 영상 함께 보면서 오늘 아침 폭설 피해 상황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인데요. 서울 중구 황학사거리 부근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 도로변에 가로수가 줄지어 서 있는 도로인데요. 폭설에 가로수 나무가지가 부러지면서 인도를 덮쳤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큰 가지가 인도를 막으면서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경기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아파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무 여러 그루가 이렇게 쓰러져 내렸습니다. 쌓인 눈무게를 이기지 못한 듯 아파트 입구 근처와 주차된 차량 위를 덮친 모습인데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오늘 아침 8시 40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입니다. 담장 밖으로 나무가지가 쏟아져 나와서 인도를 넘어 도로까지 뒤덮은 모습인데요. 여러 그루의 나무가 뒤엉켜 있어서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폭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나무가지가 부러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8시 40분쯤 경기 양평군 서종면 서울위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눈이 많이 쌓여 있는데요. 야트막한 나무 위에도 그리고 야외에 있는 조명들 위에도 눈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제보자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줄자로 직접 재봤는데요. 무려 30cm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치울 엄두가 나지 않아서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집 안에 머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엔 평창동을 좀 보겠습니다. 평창동에 원래 좀 언덕이 많죠. 쓰레받기를 들고 눈을 치우는 사람들 사이로 출근길 차들이 조심조심 언덕을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한밤중 도로를 가득 채웠던 눈이 조금 치워졌지만 도로의 경사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차량 통행이 상당히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경기 파주시 법원읍의 모습입니다. 시커먼 캄캄한 사방에 흰 눈이 내리는 모습이 더 잘 보이죠. 눈이 한참을 내리더니 아침이 되자 밀감나무와 바나나 나무가 있는 비닐하우스 위에도 6cm가량 눈이 쌓였다고 하는데요.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건 아니지만 아침 내내 이 쌓인 눈을 치우느라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네, 곳곳의 피해 상황 제보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이번 폭설로 곳곳에서 그야말로 교통 대란이 빚어졌습니다. 도심 도로 곳곳에서 극심한 정체가 이어졌고 일부 구간은 한때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새벽 하얀 눈발이 떨어져 내리고 도로 위 차량들은 엉금엉금 속도를 줄입니다. 서울에 폭설이 내리면서 도심 구간 곳곳에서는 출근길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서둘러 집을 나섰는데도 행여 지각이라도 할까 마음이 급합니다. 걸어오는데 예전보다는 좀 많이 미끄럽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평소보다는 조금 조심스럽게 그렇게 왔습니다. 예. 도심 근처 동부간선도로와 강변북로, 경부고속도로 등도 차가 가다서다를 반복했습니다. 폭설에 서울 삼청동길과 북악산로, 인왕산로 등 일부 도로도 한때 통제됐습니다. 눈이 올 거라고는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아침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일단 좀 당황을 했었는데 새벽부터 길을 나선 시민들은 미처 제설 작업이 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눈이 굉장히 많이 쌓였고 제가 일찍 나오다 보니까 길을 만들어서 오다 보니까 좀 미끄러질 뻔했었는데 엎어지기라도 할라.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시민들은 모두 우산을 챙기거나 모자를 쓰는 등 쏟아진 폭설에 대비했습니다. 수도권에 이른 아침부터 예상을 훨씬 웃도는 눈이 한 번에 쏟아져 내리며 출근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네, 이번 폭설은 어느 정도 예보가 돼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지자체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두고 지하철로 몰렸는데요. 하지만 폭설로 열차 출고가 늦어지면서 지하철 지연 운행이 잇따랐고 승객들이 한 번에 쏟아지며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 서울 지하철 9호선 염창역입니다. 승객들이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사고라도 나진 않을까 아찔합니다. 관련된 사람들도 없고 해가지고 좀 안전 위험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폭설로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9호선 지하철이 줄줄이 지연 운행된 겁니다. 한때 10분 가까이 열차가 늦기도 했습니다. 계속 안내 방송 나와가지고 계속 지연 차량 고장이 나가지고 지연 운행을 하고 있다. 9호선뿐 아니라 1호선에서 8호선도 곳곳에서 열차가 지연 운행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뒤늦게 러시아워 시간대 운행을 9시 30분까지 연장했습니다. 승객들은 폭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더니 지하철이 아니라 지옥철이 됐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출근길은 되게 힘들었는데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고 사실 오는 길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옥철이 너무 심해가지고. 폭설이 내리며 항공기 수십 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됐고 백길도 곳곳이 끊기며 종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신재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영주 세명대 특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오늘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국민의힘 당사. 오늘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에 가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그러니까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당사로 간 건데요. 강사의 뭐 조직국? 기획조정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선거 때 기획조정국에서 공천 관련 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 그 창의 의창인가요? 이제 김영선 당시 후보가 공천 받던 과정에 대한 수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또 올 4월에 뭐 결국 컷오프되고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만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고 처음에 왔을 때
제가 듣기로는 변호사가 아직 없어서 이렇게 사전에 예고하고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변호인이 이제 입회하고 나서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당시 재보선 관련해서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뭐 자료는 지금 당무감사 자료나 공천 관련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예민한 내용의 자료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과거에 뭐 민주당의 경우에는 연구원에 왔다가 막 대치를 했던 경우 뭐 역사적으로 보면 많이 이제 압수수색 뭐 영장 가지고 와서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당원들이라든지 보좌진들이나 또 그 땅에 있었던 밤대로 인해서 돌아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의외로 당에서 순조롭게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또 이것은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원래 예상했던 제 그림은 압수수색하러 왔다가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형국일 텐데 지금 현재 압수수색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협조를 하겠다는 뜻이고 이제 문제는 이제 검찰이 이것을 규명하는 거죠. 규명하는 건데 이것은 단순히 서류의 문제가 아니고 서류상의 문제가 없지만 어쨌든 그것이 어떻게 변경됐는가에 대한 것이 쟁점이 될 것이라 서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입증하는 책임 또 검찰도 상당히 간단하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예. 명태균 씨 의혹 관련해서 수사 관례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범위가 더 확대될 수도 있고 당사에서 공천 관련 자료를 가져간다는 건 당 입장에서 상당히 좀 예민한 건데 이렇게 뭐 순순히 협조한다 이거는 뭐 가져가도 우린 문제 없다 뭐 이런 자신감입니까?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과거에 그 당사 압수수색 할 때는 아예 바리게이트를 치고 못하게 하고 왜 검찰이 이렇게까지 그 정당의 영역까지 함부로 개입을 하고 뭐 하느냐 정당 탄압이다. 그거는 구시대의 그 대응 수법이고요. 지금 명태균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민적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선 전 의원과의 그 돈 거래, 그 수상한 돈 거래부터 시작했고 규명돼야 될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럼 책임 있는 공당이라고 하면요. 저희도 저희 당도 압수수색 당하면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정말 핀포인트로 꼭 필요한 것만 챙겨가는 게 아니라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변호인이 입회하다 보면 불필요한 거는 차단을 시키겠지만요. 그럼 굉장히 저희 당의 민감 정보가 검찰 손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그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는 수사당국의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기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국민의힘 지금 기본 기조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하면서 지금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전해드리고요. 명태균 씨 같은 경우 지금 구속돼 있는데 오늘 구속적부 심사가 있다고 하거든요. 좀 무릎 통증도 있고 풀어달라 이런 요청인데 일단 검찰에서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 이른바 황금폰이요. 네. 윤 대통령과의 통화 녹음이 있는 황금폰을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아버님 산소에 묻었다는 등 마창대교에 떨어뜨렸다는 등 또 친인척을 통해서 빼돌렸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규명이 필요한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이 부분은 바로 급박을 한다고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검찰이 다른 노력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것이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거의 무의미하다 할 정도의 검증을 에비던스를 만들어 놓으면 그때 황금폰을 돌려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요즘에는 또 폰만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것을 풀 수 있는 비밀번호를 열어주느냐 안 열어주느냐 그것까지 가야만 이것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단순히 그 마산 차원의 범주를 뛰어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선까지 저 부분을 압박해 가야 될지 저는 구분 짓기가 참 검찰로서도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집니다. 일각에서는 저 황금폰을 검찰이 못 찾는 거냐 안 찾는 거냐 이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기도 한데 명태균 씨가 지금 스탠스가 어떤 스탠스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들고 구속 전에 용산과 거래를 하려고 했다 이런 주장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목표는 자신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안전인데 지금 구속돼 있기 때문에 심기가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때는 명태균 씨는 제가 봤을 때는 본인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대가도 받지 않으면서 그 대선 당시에 그렇게 도와드렸는데 결국 나에게 돌아온 것이 이 쇠고랑이냐 하는 그 심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억가심정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대통령 부부에게 좀 타격을 줄 만한 거를 확 까버릴까 하는 그런 유혹도 상당히 느끼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심정적으로 그런 상태가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명태균 씨가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다 진실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편집된 정보를 발설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이 저런 수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명백하게 가려내야 되겠죠. 예. 명태균 씨가 받고 있는 핵심 의혹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을 받고 여론조사 거래를 한 거 아니냐, 정치인들과, 이런 의혹이 이제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그 의혹의 한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 이름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사실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가 저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라는 건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21년 1월 중하순 정도에 저를 찾아왔는데 2번까지 만난 건 제가 기억을 합니다. 강철원 정무부 시장에게 한번 얘기 들어보고 판단해봐라 라고 넘겨준 게 저로서는 그게 마지막입니다. 근데 강철원 그 정무부 시장이 처음 만났을 때도 의견이 불일치해서 헤어졌다 그러고요. 그 욕설에 가까운 이런 그 갈등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명태균 씨 측에서 나온 13번의 미공개 여론조사를 보고 처음에 제가 가진 의문은 진짜로 이걸 했나? 이걸 왜 했나? 그런 정도의 여론조사가 왜 저희한테 필요하죠? 그냥 매일 아침 뉴스 보면 나와 있는데 그걸 왜 비용을 주고 부탁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법적 조치를 하기 전에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한테 공개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밝히세요, 누구한테 자료를 넘겼는지. 밝히세요, 누구한테 자료를 넘겼는지. 왜 오세훈 측이라고 자꾸 표현합니까? 네, 지금 불거진 의혹의 핵심은 이겁니다. 오세훈 시장 측에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오세훈 시장을 후원하는 사업가가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을 명태균 씨 측에게 줬다, 이런 의혹이 불거진 거고요. 오세훈 시장이 들으신 것처럼 격분했습니다. 네. 내가 그런 여론조사가 왜 필요했냐, 의뢰한 적이 없다, 이 얘기거든요. 네. 여론조사를 의뢰할 이유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명태균 씨가 그동안 해왔던 게 주로 경남 지역에서 했던 게 조금 조작 정의에 의한 여론 조작된 것을 통해서, 예컨대 이제 지방선거에 예컨대 오세훈, 나경원 이런 어떤 후보자들이 나오면 그 중에 오세훈이 가장 앞서 이런 여론조사의 결과를 통해서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진 정치 기술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주는 거잖아요. 여론조사만 한다 그러면 여론조사 기관이 여러 개 있는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알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도 있을 건데, 명태균 씨가 왜 필요하면 명태균 씨한테 왜 돈을 줘야 되느냐. 그래서는 오 시장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정무팀은 자기가 어떤 그 후보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홍보 기술자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준석 대표 때 명태균 씨가 접근하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경남도에서 주로 했던 국회의원들이나 또 구청장 선거에서 명태균 씨가 했던 작업들이 그런 부분이었다고 보고, 심지어는 윤석열 후보 시절에도 가령 사전 예비 조사에서 바이럴을 하는 거죠. 누가 1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승제압용, 말하자면 조사에 의한, 여론 조작에 의한 실제로 여론 선동을 그런 식의 일을 해왔기 때문에 별도의 돈을 주면서 그걸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다만 이것이 오 시장 말씀처럼 본인에 의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명태균을 만나려 했거나 또 무슨 일을 지시한 적은 없다. 그런 면에서 본인을 좀 구분해 달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정치인들이 이제 명태균 얘기가 나오면 이름은 들어봤지만 모른다. 이런 답변을 이제 주로 많이 하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2번 딱 만났다. 그리고 나랑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선을 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의혹이 있으니까 뭐 저 오 시장 발언의 진위 여부는 뭐 여기 앉아 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렵죠. 예. 왜냐하면 그걸 직접 같이 경험해 본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저 부분도요. 근데 그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 중에 한 분인 김모 씨가 3,300만 원 정도를 명태균 씨 측에 보낸 거는 또 확인이 되고 본인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돈의 성격, 그다음에 그런 사실을 오세훈 시장은 후원자 김모 씨의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는지 인지 여부가 굉장히 그 법적으로는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 역시 어차피 수사를 통해서 확인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수사 범위에도 이제 앞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심 또 대권 가도를 또 이제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있을 텐데 예. 이번에 이 논란을 털고 가지 않으면 또 발목을 잡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예. 좀 이제 공세적으로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그러면 누구한테 줬는지 확실하게 매듭을 짓자. 본인은 떳떳하다 이런 말씀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실제적으로 보면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분이 왜 사실 후원자라고 하는 분이 그 전에 이제 무상급식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본인의 어떤 그 스폰서로서의 역할을 했다 인지하게 됐는데 자연스럽게 알게 됐고 고마운 분이었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오세훈 시장을 돕게 되었는가? 실제로 보면 오 시장과 연관성이나 대가성 여부나 뭐 그런 부분들까지 조사의 범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명태균 씨 논란으로 지금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까지 받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간 상황인데 국민의힘 내부를 들여다보면 지금 뭐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상당히 시끄럽고 당대표에 대한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시점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한동훈을 축출하려는 당의 움직임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러다가는 어려움에 닥칠 것이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직접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녹취를 좀 준비해 주실까요? 김종인 전 위원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몰아내는 그런 스타일로다가 또 한번 겪게 될 것 같으면은 나는 국민의힘의 장래에 참 적지 않은 어려움이 닥치리라고 생각해.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면은 당 지지도가 10% 정도 빠질 거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가서 지난번 4월 총선에서 대패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과정을 갖다가 체험을 하고도 또 한번 시도한다 할 것 같으면 다음에 어떠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갖다 알고서 해야 되죠. 좀 못마땅해서 그런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축출할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무슨 당을 장악을 해가지고 뭐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 장악한다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를 한번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네, 오늘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도 김옥균 프로젝트 얘기가 파다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도 지금 당대표 축출, 이준석 사태 다시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굉장히 중차대한 그 시국에서 저희 당이 이런 하잘것없는 그 소재로 분란을 일으키고 국민적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데 대해서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저는 김종인 위원장 말씀에 정치 원로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자꾸만 이재명 대표 15일 공직선거법 1심 판결에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이 이제 시한부 6개월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 호기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재명은 이제 끝났고, 이제 그다음 미운 사람 한동훈만 어떻게 이제 끌어내리면은 우리 세상에 올 수 있겠다. 그런 참 황당한 그 희망을 가지고 이 깜도 안 되는 그 거리, 이 당원 게시판
이거를 계속해서 속된 말로 키우고 확산시키고 또 누군가 역할 분담해서 이 사람이 하면 저 사람이 하고 릴레이식으로 이렇게 하는 예. 과연 누구를 위한 그런 소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자해 소동입니다. 자해 네. 소동. 신지호 부총장께서 뭐 제2의 익심 논란 아니냐, 이거 네. 당대표 경선 때 그거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셨던데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제 전당대회 때 네. 그 비슷합니다, 패턴이.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문제가 많은 인간이고,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당의 대표가 된다는 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정확하지도 않은 팩트를 가지고 본인들이 의도적으로 자기들 공작하기에 맞게끔 이렇게 그 편집을 해가지고 그걸 여기저기 퍼다 날르고 마치 팩트인 것처럼 계속해서 왜곡 선동을 해대는 그 수법이 그때나 지금이나 진짜 완전히 빼닮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 파악하기에는 그때 익심 논란을 일으켰던 세력이나 지금 이 당원 게시판 문제 가지고 시끄럽게 떠드는 세력이나 일치합니다. 예. 김종희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른바 뭐 스스로를 킹메이커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 그나마 지금 한동훈이 보수의 희망이다 이런 얘기까지 언론에서 했거든요. 뭐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예.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여당 진영에서 팬덤을 갖고 있고, 또 실제로 이제 한 세대가 저물면서 다음 세대를 앞서 있는 70년대 이후 출생한 그런 어떤 젊은이다라고 하는 시대 변화에 감지를 하면서 또 새로운 패턴에 또 팬덤을 가진 지도자는 지금으로 보면은 이준석도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예.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팬덤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것이 중도 확장성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소중한 보배다. 뭐 유일한 보배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이 현존하는 어찌 보면 지금 눈에 보이는 소중한 가치를 부정해버리면 사실은 국민의힘이 출렁거릴 것이고, 예. 그렇다고 해서 친윤의 누구도 차기 대선의 어떤 킹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일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어쨌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여당이 국민에게 크게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하지만, 뭐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도 거의 거기서 거기거든요. 물론 민주당이 현재 당 지지율은 뭐 국민의힘보다 좀 높지만 그거는 그때 가서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준석 쫓아내듯이 그렇게 또 한동훈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찌됐든 간에 더 축소된다는 거고 더 보수화된다는 거고 더 경직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 자기네들끼리 누가 된들 확장성이라든지 당선 가능성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친윤 쪽 입장도 좀 들어보면요. 친윤 강명구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동훈 죽이게 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 살리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한동훈 죽이기가 아니고요. 한동훈을 살리는 얘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2주 전에 저희들이 얘기했잖아요. 당원 게시판의 핵심은 이게 그 한동훈 대표가 썼느냐 안 했느냐, 가족 명의가 도용됐느냐 아니냐, 가족들이 썼느냐 안 썼느냐, 이 문제잖아요. 밝히면 그냥 끝날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가족이 썼다 손 칩시다. 그럼 그건 도의적인 문제잖아요. 잠깐 비난받고 그냥 끝날 문제인데, 이게 만약에 명의가 도용돼서 했다, 해킹됐다, 이거는 법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범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빨리 틀고 가자. 네, 그러니까 가족이 썼냐 안 썼냐 예스 오 노만 하면 된다. 빨리 털고 가라. 그렇게 해서 리더십을 발휘해라. 기회를 준 거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어찌 보면은 강 의원의 말에 일리도 있어요. 사실은 처음에 내가 알아볼게, 우리 가족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무도 안 했더라. 혹은 뭐 미안한데 사실은 나 모르게 누가 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좀 빨리 진압을 할 수 있었는데 그 타임을 놓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계속 길어지면서 본인은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니고 하찮은 일이기 때문에 이 중차대한 의제가 아니어서 로키로 왔다라고 하는 건데, 여전히 이게 길어짐으로써 당에 부담이 된 것도
한동훈 대표의 문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강 의원 말씀처럼 한동훈 살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과한 것 같습니다.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게시판에 들어와서 꼭 쪽집게처럼 집어내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의도성과 기획성이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을 살리려고 저런 일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과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리더십을 살려주기 위해서 기회를 준 거다. 그게요. 저희 당 게시판에요. 하루에 적게는 한 1,000개, 많게는 한 3,000개 정도의 그 글이 올라온답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과 한동훈의 가족 5명, 한동훈 6명이요. 그럼 하루 평균 몇 건의 글을 올렸는가를 계산을 해봤거든요. 굉장히 많을 것 같죠. 몇 건인가요? 2.39건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제2의 드루킹이다. 무슨 여론 조작이다. 지금 저분들이 그런 의혹을 제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하루에 3건도 안 되는 글을 올리면서 드루킹이 되고 여론 조작이 되고 그래서 지나가는 개도 웃고 소도 웃고 말도 다 웃겠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쨌든 뭐 친윤 쪽에서도 지금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을 상당히 좀 키우는 모양새지만 당 밖에서 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니셜 J를 거론하면서 또 한 번 공세에 나섰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2에게라는 제2에게로 시작하는 글을 썼다가 내리기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주진우 의원입니다. 아. 네, 저와도 아주 개인적으로 가깝고 많은 일들을 함께했던 사이고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형님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어느 순간 뭐 한동훈 대표의 핵심 측근이 돼 있는 것까지야 본인의 정치적 결단이니까 존중합니다만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분이 이런 한동훈 대표의 가족 사건을 법적으로 뒤치다꺼리 해주고 있는 모습에 제가 이건 아니지 않나. 아마 이제 당 대표하고 이렇게 붙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좀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본인 얘기가 다 맞아서 그렇게 그것을 뭐 고발 대상에 넣고 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저도 이미 우리 당을 떠난 분이고 예. 또 사실은 어떤 당에 대한 내부 정보도 전혀 없는 상태여서 사실 좀 붕 떠 있거든요.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래서 저는 고발을 좀 신중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발언의 내용들을 고발 범위는 최소화하지만 고발 내용을 많이 함으로써 그게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졌을 때 추가로 고발을 확대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이른바 친한 의원이 돼서 너무 편드는 거 아니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한 건데 정리를 좀 해보면 주진우 위원장이 오늘 이 게시판 논란이 이제 한동훈 대표 가족과는 이제 무관한 거고 유튜버는 이제 고발하기로 한 거고 그렇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고발을 검토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발을 검토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장해찬 씨는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당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언론에서 자꾸만 그 헷갈려갖고 당내 뭐 친윤계 인사처럼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스스로 이 당이 싫다고 자기가 박차고 나간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으로서 그냥 이 당에 관심 끊으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한동훈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는데 저는 장해찬 씨가 왜 그럴까? 저는 뭐 나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윤한 갈등 거기에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한 관계가 개선이 되면요. 장해찬 씨 같은 사람은 자기 입지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결국 그리고 본인이 다시 이 당으로 돌아오고 뭐 정치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서는요. 한동훈 체제가 무너져야지 자신이 그 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 뭐 사회적 공신력이라든가 뭐 본인이 한 발언에
신뢰성 같은 거는 현저히 낮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김종인 전 위원장도 지금 뭐 이준석 때처럼 당대표 몰아내기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몰아내기가 정말 맞다면 그럼 친윤 쪽에서는 한동훈이 나간 다음에 대안은 있다는 얘기일까요? 뭐 어떤 보관일까요? 글쎄요, 뭐 예. 저는 이제 그 얘기하기 전에 제가 답답한 것은 대통령실과 친윤계가 오해받지 않으려면 장예찬 씨가 이런 얘기를 계속하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건 적절하지 않다. 예. 당을 밖에 나간 사람. 예를 들면 그 대통령실이 당을 탈당한 사람을 엄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 국민의힘을 파괴하고 당 밖에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당을 파괴하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한동훈을 몰아내려는 의도가 대통령실이거나 친윤계가 있다라는 의도가 되어 있기 예. 때문에 그것부터 찾아내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또 어쨌든 그 지금 이 구도는 어찌 보면 영남 기득권의 마지막 뭐 발악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친윤계라고 사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중심이 되지는 못할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존의 기득권과 또 윤 대통령 측근은 괴리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어쨌든 지금 뭐 감정 싸움이 됐는데 한동훈 대표 뭐 가족 명의로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내용적인 감정적인 그런 갈등이 불거진 건데 오늘 뭐 신조업 총장 뭐 언론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김건희 여사 친인척도 한동훈 대표 굉장히 신랄한 표현으로 비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그 친고모예요. 예. 뭐 김혜섭이라고 하는 분인데 본인이 이제 목사라고 하시고 목회 활동을 한다고 하고 그분의 그 SNS나 이런 데 들어가서 쭉 보니까 목회 활동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정말 이분이 그 뭐 성직자인가 할 정도로 그 페이스북 게시글을 보면요. 어떻게 그 목사라는 분이 그 타인에 대한 그런 저주글. 그러니까 이게 11월 5일에 한 유튜버가 예, 이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 명의로 이런 글이 올라왔다라는 의혹 제기에 그거를 최초로 올렸는데 그리고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거 있던 날 그거를 자기 페이스북에 링크해서 올리면서 그게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단정을 해버립니다. 그건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이 맞다 하면서 그 집안이 벼락 맞아서 되져야 된다. 그런 표현이 담겨 있어요. 예, 그런 표현 제 표현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 고모의 표현입니다. 그건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들이 그거를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고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런 거 가지고 자꾸만 문제 제기하고 뭐 하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저렇게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호기가 저희 당에게 왔는데 그런 집안 싸움 가지고 자꾸만 뭐 할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알면서도 문제 제기 안 했어요. 근데 저쪽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도를 너무 넘었다. 그래서 좀 경고 차원에서 제가 그 얘기를 꺼낸 겁니다. 경고 차원에서. 예,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을 밝히신 거는 이제 이런 뭐 가족들의 비방이나 이런 자유로운 글을 가지고 서로에게 화살을 돌리지 말자 뭐 이런 취지로 취지입니다. 말씀을 하신 거죠. 예. 마지막 질문은 마지막 키워드를 짧게 확인하고 두 분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탄핵 남발을 멈추라. 검찰 측에서도 민주당의 검사 탄핵 움직임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사들을 지금 민주당이 이제 탄핵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그동안에 계속 이러한 일들을 하고 또 탄핵을 뛰어넘어서 또 검찰 또 법무부에 대한 예산 삭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국민 눈높이에 비해서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가령 이번에 위정교사 사건의 무죄를 때린 김정은 판사에게 탄핵을 올린다. 똑같은 거거든요. 어쨌든 본의한테 불리한 사람들은 제거시켜버리겠다라는 의도로 보이고 그렇다면 그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입법부를 사법부화시키는 굴종시키는 그런 기도라는 비판으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마 이제 그
최근에 나온 위정교사 무죄 이후로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너무 민주당이 뭐 조금만 있는 것마다 탄핵안이나 또 뭐 김건희 탄핵이든 어쨌든 뭐 그런 어떤 특별법 특검안 자체도 너무 쉽게 그걸 승한해가는 가벼움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이 그 민주당의 집회에 대해서 참여하지 못한다, 안 한다 이런 부분들도 저는 분명히 민주당이 좀 이 경각심을 가지고 볼 필요 있다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이제 국민의힘이 특검도 안 도와주니까 지금 뭐 검사 탄핵 카드라도 꺼내겠다 뭐 이런 움직임인 것 같은데 끝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를 좀 저거 해주시죠. 잘못하다가요. 민주당이 저 중앙지검인데 그 중앙지검에서 수사받는 의원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송영길 돈봉투 사건도 저 검찰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 보여지는데 검사도 인간인데요. 자꾸만 저렇게 자극 주잖아요. 본인 그런 수사받는 사람들 의원들이 불안해질 거라고 봅니다. 사법부 독립만 중요시할 게 아니라 네. 검찰의 독립도 그럼요. 중요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영주 세명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서울은 11월 기준으로 117년 만에 폭설이 기록됐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중부와 남부 내륙 곳곳에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눈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도 눈이 계속 내리고 있는데 오늘 11월 역대급 폭설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7시를 기준으로 서울에도 16.5cm의 눈이 내려 쌓이면서 117년 만에 11월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한낮이 된 지금은 눈발이 다소 약해졌는데요. 기온이 오르면서 눈도 조금씩 녹고 있습니다. 다만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면도로 곳곳에는 여전히 미끄러운 눈이 쌓여 있습니다. 도로가 매우 미끄럽기 때문에 오늘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면 현재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눈발은 다소 약해졌습니다. 다만 오늘 밤사이 또 폭설이 예고돼서 비상입니다. 중서부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다시 강한 눈이 쏟아질 텐데요.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광주, 양평, 전북 진안과 서해 5도에는 대설 경보가 내려졌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으로 대설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에 최고 20c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과 영서 북부도 많게는 10cm가 더 내리겠고요. 충북 북부와 전북 동부로도 15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밤사이 기온도 곤두박질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3도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했는데요. 한낮에도 기온은 2도에 그치겠고요. 금요일까지 날은 더 추워지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해안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모레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네, 도심에 많은 눈이 내려 도로 혼잡이 예상되면서 서울시가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과 버스 운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에서 8호선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늘려 평일 오전에는 7시부터 9시 반까지, 오후에는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철은 출근 시간대 20차례, 퇴근 시간대는 15차례 더 운행하게 됩니다. 시내버스도 차고지 출발 시각 기준으로 평소보다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씩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많은 눈이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는 제설 대응 2단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증회 운행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폭설로 곳곳에서 그야말로 교통 대란이 빚어졌습니다. 도심도로 곳곳에서 극심한 정체가 이어졌고 일부 구간은 한때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하얀 눈발이 떨어져 내리고 도로 위 차량들은 엉금엉금 속도를 줄입니다. 서울에 폭설이 내리면서 도심 구간 곳곳에서는 출근길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서둘러 집을 나섰는데도 행여 지각이라도 할까 마음이 급합니다. 걸어오는데 예전보다는 좀 많이 미끄럽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평소보다는 조금 조심스럽게 그렇게 왔습니다. 예. 도심 근처 동부간선도로와 강변북로, 경부고속도로 등도 차가 가다서다를 반복했습니다. 폭설에 서울 삼청동길과 북악산로, 인왕산로 등 일부 도로도 한때 통제됐습니다. 눈이 올 거라고는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아침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일단 좀 당황을 했었는데 새벽부터 길을 나선 시민들은 미처 제설 작업이 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눈이 굉장히 많이 쌓였고 제가 일찍 나오다 보니까 길을 만들어서 오다 보니까 좀 미끄러질 뻔했었는데 엎어지기라도 할라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시민들은 모두 우산을 챙기거나 모자를 쓰는 등 쏟아진 폭설에 대비했습니다. 수도권에 이른 아침부터 예상을 훨씬 웃도는 눈이 한 번에 쏟아져 내리며 출근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네, 이번 폭설은 어느 정도 예보가 돼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지자체 공고에 따라서 자동차를 두고 지하철로 몰렸는데요. 하지만 폭설로 열차 출고가 늦어지면서 지하철 지연 운행이 잇따랐고 승객들이 한 번에 쏟아지면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 서울 지하철 9호선 염창역입니다. 승객들이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사고라도 나진 않을까 아찔합니다. 관련된 사람들도 없고 해가지고 좀 안전 위험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폭설로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9호선 지하철이 줄줄이 지연 운행된 겁니다. 한때 10분 가까이 열차가 늦기도 했습니다. 계속 안내 방송 나와가지고 계속 지연, 차량 고장이 나가지고 지연 운행을 하고 있다. 9호선뿐 아니라 1호선에서 8호선도 곳곳에서 열차가 지연 운행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뒤늦게 러시아워 시간대 운행을 9시 30분까지 연장했습니다. 승객들은 폭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더니 지하철이 아니라 지옥철이 됐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출근길은 되게 힘들었는데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고 사실 오는 길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옥철이 너무 심해가지고. 폭설이 내리며 항공기 수십 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됐고 백길도 곳곳이 끊기며 종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뉴스나우 오늘 순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